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갈팡질팡하는 투심이 고스란히 지수에 반영된 오늘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빨간불을 켜긴 했는데 장중 내내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서도 시총 상위주들은 수급과 이슈에 따라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포지션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가까이 온 지금 경주마의 기술이 풀어놓는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화요일 경주마의 강력한 분들입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장 관전평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요동 지수가 참 유난히 더 요동쳤습니다. 네.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장중에 한 4번 정도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5월은 8월의 그 8월의 의미가 조금 이런 거구나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하루살이 장세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장을 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큰 돈은 여전히 약간 뭔가의 어떤 이벤트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뭐 미국의 물가 지표가 될 수 있을 수 있고, 뭐 금투세 폐지가 될 수도 있고, 공매도 이제 재개 시한이 6월 말이기 때문에 약간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많고요. 그런데 장의 흐름에 놓고 보게 되면 이제 한쪽이 조금 빠지게 되면 다른 쪽 호재에 급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틈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코스피 단에서는 사실 은근슬쩍 그 화학주가 좀 많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뭐 효성 TNC도 마찬가지고 금호석유, 뭐 롯데케미칼 인기업들인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갑자기 화학주가 뭐 갑자기는 아니에요. 몇몇 종목들 보게 되면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저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 올랐는데, 약간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글쎄요, 이걸 뭐 보긴 봐야 되는데, 네. 금요일 날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가 발표되는데 전망치가 조금 좋은 것도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석유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질 것 같아서가 오른 게 아니라 나쁠 것 같아서 주가가 민저 내렸다가 어느 정도 이벤트가 지난 상태에서 어떤 수급적인 것도 없지 않나. 그리고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도 마찬가지고, 약간 최근에는 그 대형사들은 이제 본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재편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적 시 발표되는 그 시즌에는 일단 실적이 주목했는데 그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 딱 그 모멘텀으로 가는 그림이라, 지금은 약간 그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거의 이번 주로 다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고, 네. 역시나 모멘텀 장세에 대한 반응 속도가 5월의 장미, 아름다운 꽃을 잡기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그 줄기는 가시가 많더라. 예, 그런 장이었습니다. 네. 5월에 왜 팔아야 되는지를 조금씩 느끼게 되는 요즘 장의 모습이었다라는 총평을 해주셨고, 이창원 부장님, 오늘 뭐 주도주가 뭐다? 이런 건 없었는데 불끈불끈 솟아오는 섹터들을 눈에 띄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였고요. 뭐 2차 전지 원래 어제 좀 움직였어야 되는데 어제 뭐 좀 안 움직인 게 오늘 좀 반영된 것 같고요. 네. 그 바이든 그 정부에서 뭐 관세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뭐 100% 부과를 하겠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덧뛰어서 뭐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는 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말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네. 사실 큰 호재였는데, 어제는 그게 반응을 못하고 미증시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가 좀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같이 반응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다우지수가 9거래일 만에 지금 하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하락의 절반 이상을 이제 회복을 했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3분의 1 수준밖에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스피 위주로 반등이 나왔다가 이제 오늘 그 지수를 보면은 코스닥보다도 코스닥 150 지수가 낙폭과대 구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코스피 대신 오늘 코스닥 쪽의 반등은 이제 나올 시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일 또 휴일이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좀 밀리는 것들은 이제 휴일에 대한 경계 매물도 있었고, 또 이제 4월 CPI를 발표를 앞두고 나서의 이것도 관망 흐름도 일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그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눌렸다가 반등을 하니까 개인들이 팔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많이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도 많이 그 차별화가 있어요. 많이 올라간 종목이 있는, 뭐 대주전자재료라든가 아니면 네. 전액 관련 종목들은 올라갔지만은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었던 이제 뭐 양극재라든가 리튬 관련 종목들은 이제 쓰리바닥을 만들면서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전을 하지 못하면서 이제 눌리니까 이제 반등 나오니까 이제 파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그 어제 이제 뭐 그 경주에서 다뤘지만은 이제 삼성전자, 엔비디아 이제 그 HBM3 그러니까 8단 탈락설에 대해서
그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들이 대체로 약합니다, 다 대부분. 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쪽의 밸류체인에 속한 그룹들은 그래도 덜 빠지고 버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네. 미증시에서도 반대 종목들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약간 세론성 매도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증시도 약간 그래요. 그만큼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일부 이제 공매도 포지션이 없는 섹터 쪽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매도 포지션이 있는 종목군들은 아직은 지금 반등이 강하진 않은데, 공매도 포지션이 없는 쪽의 종목들은 지금 올해도 많이 올라갔고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 전기차라든가 그리고 핵심 광물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가 이제 14일 이제 미국 시간은 14일에 발표가 되니까 여기를 앞두고 나서의 뭐 기대감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코스피가 실은 구간에 이제 코스닥이 반등한 시점은 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 대표님, 수급적으로 보면 그래도 외국인이 계속 사주곤 있어요. 선물에서도 그렇고요. 예, 일단은 뭐 끊임없이 사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모습이긴 했지만 오늘도 이제 800억으로 순매수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2천억 정도 순매수 마감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들이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최종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오늘 개인들의 매도세는 생각보다 좀 컸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뭐 아무래도 이제 내일 석가탄실 휴장을 앞둔 상태에서 일단 뭐 관망 심리가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와 오늘을 좀 비교를 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상대적으로 좀 강했었다라고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던 키 맞추기 장세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앞서서 우리 두 대표님이나 우리 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일단은 뭐 전체적인 업종들의 특성을 좀 보시게 되면 뭐 딱히 오를 만한 이유라든지 내릴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가격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지수 자체가 뭐 올라가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기존의 주도주가 올라갔던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좀 많이 소외됐었던 종목군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섹터에서 이 기업이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네라는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세가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미디어 콘텐츠 관련 종목이라든지 뭐 게임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화장품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지수를 좀 끌어올렸고, 시장이 뭔가 매매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줬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종목군, 조선주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조선주들 같은 경우 오늘 어찌됐든지 간에 좀 밀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악재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차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좀 강했었던 전력이라든지 전력기계 같은 경우도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이쪽에서 빠져나왔던 자금들이 또다시 한번 이제 순환매가 좀 도는 그런 이제 특징을 좀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황 얘기를 다 해드리면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깊이 하게 되면 오늘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시황 얘기 이 정도로 하고 좀 이제 깊이 있는 주제들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좀 첨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깊이 있는 주제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일은 휴장이긴 한데 마음 편히 쉬질 못할 것 같은 게, 그동안 저희가 뭐 오락가락했던 어떤 지수의 그 근본적인 배경이 됐던 게 금리에 대한 전망 불투명하죠. 네. 거기에다가 또 예상치 못하게 또 미중 지금 관세 전쟁이 다시 불거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최종 발표가 또 잘하면 내일 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지금 변수들을 앞두고 있는 휴일인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쉴 땐 쉬세요. 쉴 수밖에 없죠. 근데 마음 편하게 못 쉴 것 같아서 아니 마음 편히 그렇죠. 쉬세요. 뭐냐면 뭐 미국 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우리 장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 미국이 물가 지표가 좋게 나와도 국채 금리에 베팅한 세력들이 많이 위로 쏘면 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린 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이제 큰 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큰 틀은 한편으로는 이제 이번 5월달 발표될 물가 지표가 트리가 좀 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 국채 금리 많이 보는데, 국채 금리가 지금 4.5%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 씨가 최근 한 달 정도 삼성전자 주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최근 한 달 정도 거의 이제 약간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수준이고, 아까 외국인 매수 말씀하셨는데,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도 아까 보면 삼성전자 팔고 있고 하이닉스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는 잠깐 멈춰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렇게 처음 선문답처럼 이야기 드렸냐면, 물가지수 전망 자체는 일단은 3개월 만에 약간 마이너스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쪽으로. 네. 헤드라인 CPI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전달 3.5에서 3.4 정도로, 그다음에 코어 CPI는 3.8에서 3.6, 그리고 월간 MOM 같은 경우는 0.4 정도로 변동이 없다고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딱 두 가지를 봤어요. 예상치에 부합했을 경우에 과연 국채금리의 떨어지는 속도가 약간 투자가들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한 0.4% 밑으로 확 떨어지느냐, 그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요. 그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이거 흐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미국 증시를 놓고 봤을 때 다우지수 9거래일보다는 오히려 이제 약간 러셀 2000 지수라든지 아니면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금리에 민감한 섹터의 반등 폭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13일, 14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뉴욕 그 소비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보면 1년 기준으로는 한 3.0에서 3.3으로 좀 올라갔고요. 네. 3년 같은 경우는 2.9에서 2.8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그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네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미국 물가가 제로금리일 때 어느 정도였냐 하면 2.9에서 3.0 정도입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아직도 단기적으로는 금리에 대한 종착역을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CPI가 발표가 뭐 3.5에서 3.4로 내려가더라도 가장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그 3점이라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투자가분들이 금리에 대해서 베팅할 수 있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소한 4.4 밑으로 강력하게 떨어지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달도 그리고 지지난달도 그랬고 CPI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준 면이 있었던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달에도 최신 지표가 나오지만 기대치에 만약에 엇나갈 경우에는 또 투심이 또 확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예상하는 그러면 이유가 예상치에 부합할 거 가능성이 높다? 부합 정도로 보는 이유가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헤드라인 CPI가 올해 그 MOM으로 0.4% 증가를 예상을 하는데, 이게 그동안 하도 시퀄을 맞다 보니까 대체로 컨센이 높아요. 좀 되게 보수적으로 지금 잡은 게 0.4기 네. 때문에 보수적으로 상당히 잡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미 연내 그 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수준이 1.5회 이하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번 정도, 그 정도로 이미 그 낮을 대로 낮아진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그냥 부합되면 좋고요. 이게 조금 설사 효과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무난히 소화할 거라고 좀 대체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좀 크게 이렇게 뭐 이게 이번 CPI는 대체로 좀 무난하게 지금 소화할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전망은 조금 그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의 그 렌트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렌트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여전히 이제 그 미국 그 시민들이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 집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집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매도 건수는 매물은 늘어나는데 대신 전세라든가 월세 건수가 되게 귀하고 없어지거든요. 렌트비라는 게 이제 월세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월세, 예. 저는 이제 자동차 렌트인 줄 알고 순간 지금 그래서 착각을 했어요. 근데 네. 그 문제는 그게 이제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물가 지수에 그게 산정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물가가 쉽게 안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택 렌트비의 상승 때문에 지금 그 금리 인하의 시점이 좀 미뤄지는 영향도 있어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 베팅하는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예상해서 뭐 국채를 좀 미리 먼저 산다든가 이런 것들 투자는 지금 너무 쉽게 예측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는 있지만은 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투자는 좀 자제하고 그냥 예상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우리가 지금 CPI에 대한 수치가 어떻게 나올까 고민하고 예상을 하는 거는 결국 연내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를 가늠하기 위한 예, 그 예. 기준이 되기 때문에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난달 CPI를 발표를 하고 나서 시장에서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많이 감소가 됐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금리 인상까지 나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번 달에 발표하는 이제 내일이죠. 내일 발표하는 이제 CPI 부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뭐 거의 같은 뭐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하락하는 거는 언감생심일 것 같고요. 일단은 예측치에 부합되는 자료들만 좀 나와준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스토리들이 안 쓰여진다. 그렇다고 되면 시장은 어느 정도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뭐 눌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불안감들로 인해서 지수에 대한 방향성들이 상당히 좀 모호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해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올라갈 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유가 부분들도 생각보다는 조금 하향 안정화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앞서 말씀하셨던 렌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뭐 CPI 항목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치긴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력들은 없을 것 같다. 그렇더라면 뭐 이번에 발표를 하는 CPI 부분들은 좀 무난하게 좀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시장에서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CPI가 사실은 높게 형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날 당일날 충격을 받고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하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보다는 올해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경이 적응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작년도 8월달 이후로 보시게 되면 MOM 기준에 0.5 정도가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0.5 정도가 나와야지가 이제 CPI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좀 보여주는데 작년도 8월 이후서부터는 MOM 기준으로 0.5가 올라간 적이 없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 CPI는 좀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쪽으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섹터별 이슈를 짚어볼 건데 아까 저희가 물가 이야기를 CPI 얘기를 했잖아요. 또 하나의 변수가 지금 빠르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국 관세에 대한 바뀌는 부분이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통해서 이미 드러나긴 했는데 전기차라든지 뭐 철강 제품이라든지 뭐 여러 제품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관세가 신규로 부과되거나 관세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보는 게 지금 자동차와 관련된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파급 효과 아니겠습니까, 이창원 부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외신에서 보도가 됐던 거는 바이든 정부가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이제 102.5%죠. 그러니까 2.5 기본 관세에다가 100% 관세를 부과하는 이게 있었고요. 또 실제로 이미 이전에 1월달에 공화당에서 미국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27.5%에서 이제 124%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네.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이제 2월달에 이미 그 중국 그 커넥티카에 대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가 착수됐고 이걸 금지할 거라는 얘기도 있는 상황인 상태라서 이게 네. 다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 이제 이번에 이제 분석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차를 전 세계에서 다 이렇게 관세를 20% 인상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차가 이제 수출이 10% 정도 늘어날 거다 이런 좀 분석도 있어서 네.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뭐 현대기아차한테는 상당히 호재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어제 미증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그 루시드라든가 아니면 리비안이라든가 그런 전기차 종목들이 급등한 것들은 분명히 호재입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했고 오늘부터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상 그 뭐 정치적인 쇼라도 얘기는 있겠지만은 그 관세 100%의 의미는 그냥 중국 전기차 다 막는다는 의미이다. 그냥 오지 말아라 네. 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그 EU에서 지난해 10월달부터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그 보조금 조사가 시작이 됐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지금 그 EU에서 중국 그 전기차 기업들한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고관세 부과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원래 이제 미국 그 중국에 대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미국의 관세율이 27.5%였는데 이 정도에 준해서 한 10에서 30% 정도 하지 않겠냐라는 예상이었는데요. 최근에 시장 그 예상은 그 55%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50% 이상을 부과해야지 중국 전기차에 대한 저가 공략을 막을 수 있다라는 분석에 55%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거 듣고서 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미국에서 100% 얘기 나오니까 상당히 별로 과하지 않네. 트럼프는 200%까지도 얘기하니까요. 네. 그 레이스 수준으로 좀 질렀는데 그러면 100% 200% 얘기하는 과정에서 유럽에서 그 중국 전기차에다 55% 관세 매기는 거는 그렇게 과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는 다 우리 국내 그 완성차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밸류 체인들한테는 전체 다 호재 뉴스인데 굉장히 큰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 대표님. 네. 한국 전기차, 자동차가 굉장히 큰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대요. 그리고 미국 자동차에도 우리 2차 전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늘 전기차주, 자동차주가 강하게 올라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2차 전지 물론 전반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네. 그렇게 또 강하진 않았던 것 같고 왜 그런 걸까요?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유명무실하니까요. 유명무실하다. 네,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북미 기준으로 중국차 판매량 수치 자체는 거의 점으로 찍히고 있는 거고 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IRA 법안의 원료 자체가 배터리 핵심 광물이 미국산이거나 미국 FTA 체결 국가가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적용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보면 중국차가 미국 한국산 배터리 넣고 미국 들어갈 리는 없는 거고 네. 예,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아마 이 견제에는 비아디의 멕시코 공장에 대한 정설엔 포커스를 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직접적으로 미국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멕시코와 미국은 북미 FTA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비아디 멕시코 공장이 생산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핸들스는 될 수 있는데 이거 최대 수혜자는 한국 아니죠. 미국입니다. 오히려 GM이나 포드가 수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을 염두한 강력한 어떤 립서비스의 성격도 좀 갖고 있는 거고 네. 102%라는 거는 사실 뭐 FTA 체계가 안 된 나라이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3천만 원짜리 차에 관세가 3천만 원 붙는다는 이야기니까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약간 그런 게 있고 우리가 수혜를 본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현대기아가 수혜를 보기보다는 이건 현대기아한테는 또 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그렇구나. 우리가 계속 반사익을 생각하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국산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했을 경우에 수혜를 보는 거는 GM이나 포드가 되는 거죠. 한편 놓고 보게 되면 또 아니면 리비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밤새 미국의 전기차 회사들의 주가 움직이는 걸 보고 이건 실제적으로 미국 조라고 하는 거지. 뭐 석대적으로 물론 우리한테 피해는 아닌데 네.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한국 기업이 수혜를 받지 않는가에 대한 논리 자체는 생각보다는 조금 광범위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거는 생각들이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디베이트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대표님. 저는 이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 하 대표님하고 의견이 유사하게 나오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왜 그러세요? 디베이트를 네. 기대했었는데.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비슷하시군요? 만약에 이제 어제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근데 어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됐었어야 돼요. 근데 전혀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어젯밤에 2차 전지 관련된 이 미국 쪽에서 이제 전기차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사실은 모든 헤드라인들을 딱 그러니까 정리된 서머리를 보시게 되면 이게 2차 전지 관세 부과 때문에 올라갔다는 개념보다는 테슬라가 할부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내용들을 타이틀을 달고 지금 주가가 다 올라갔다라고 해석을 네. 해놨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실질적으로 바이든이 얘기를 하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관세 범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 관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다음 스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어찌됐든 미국 시장에 중국차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이야 그렇죠. 네, 안 들어오죠. 근데 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50%, 100% 인상을 200%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200%야 뭐 트럼프가 좀 던진 이야기니까 뭐 그런 거 다 치더라도 어찌됐든 오늘 밤에 얘기를 하고 있는 관세에 대한 범위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차는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되면은 중국차가 들어오기 전까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내에 전기차 OEM들이 경쟁력을 갖춰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기업에게 우대 사항을 줬으니 실질적으로 이 OEM 기업들은 중국차에 준하는 가격에 다운되는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럼 전기차 이 OEM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핑계를 댈 수 있냐면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한테 같이 우리 피해보자, 같이 손해보자.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소재 기업단들은 단가가 낮아지는 거죠. 판매 매출도 낮아지는 거고 영업이익도 낮아지는 거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단가 조정이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전적으로 무언가 플러스되는 요인들은 찾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시장에서 이해를 한 게 아닌가? 이창호 부장님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네. 일단은 다 들어보고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말씀하셨어요? 예,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플러스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예. 지나치게 플러스에 대해서 기대는 좀 낮추자. 네, 오히려 그렇죠, 플러스는 그렇죠. 미국 차가 더 플러스가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유럽 예를 같이 말씀드린 거는 그 이제 미국의 관세가 되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EU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조사를 하고 관세를 이제 그 상관관세 그 이제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데 그 10에서 30% 얘기 나왔던 게 이제 미국이 27.5%를 매겼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네. 이게 100%가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더 높일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훨씬 더 높일 수가 이게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유럽 시장에서 수주가 지난해 갑자기 급감을 해서 줄어드는 이유가 지금 그 배터리 자체가 그 중국의 배터리, LFP 배터리라든가 뭐 그 삼원계 배터리들이 유럽에 막 수출된 게 아니라 저가 전기차가 많이 들어가면서 그걸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이제 시장이 파고 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피해를 입은 것인데 미국과 EU 쪽에 양쪽으로 이제 그런 중국 저가차들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중국에서 연간으로 생산하는 전기차의 생산 대수가 4천만 대 정도 되는데 내수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2,200만 대 정도 됩니다. 나머지를 다 밀어내기로 지금 해외에다 과잉 생산된 거를
밀어내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막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취하는 전략 자체가 과잉 생산된 물량을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뭐 10개 기업 중에 3개가 멀쩡한데 나머지 7개가 거의 좀비 기업에 다름없는 것들을 보조금을 줘서 뭐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중국에 지급한 보조금이 얼마 187조인가 뭐 그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쏟아부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거를 지금 사실상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게 이제 이유가 이제 미국에서 하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관세가 되게 중요한 게 이번에 그 IRA법에 의해서 그 FOAC 최종 가이던스가 그 발표가 됐거든요. 요게 지금 포함되지 않았던 게 그 동박이에요. 동박 같은 경우가 지금 IRA법에 대한 규정보다도 관세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중국 동박을 이제 미국에다 수출하게 되면은 이제 그 27.5% 관세에 물류비까지 하게 되면은 대략 30% 초중반대 그 관세가 그 비용이 나오는데 말레이시아 동박 같은 경우는 관세가 1%고 물류비까지 합치게 되면 3.5%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동박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그 광물에 대해서 그 관세를 얼마큼 매기는지가 더 중요한데 이번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이라든가 뭐 태양광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관세를 인상을 한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좀 더 다른 정보보다 그 반등이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핵심 광물이라는 워딩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단순하게 미국에서 미 정부가 그 관세를 전기차에서 관세를 매기는 것들이 단지 그 정치 쇼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게 글로벌적으로 연결된 거라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네. 2차 전지 쪽에 노이즈가 항상 뭐였냐면은 중국 업체들이 침투를 한다는 거였는데 그 사실상 원천 봉쇄를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의 종목들에 대한 그 고밸류에이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장님의 결론은 우리 자동차, 전기차주, 2차 전지들의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하 대표님. 저는 차만 말했어요. 아까. 아, 현대차한테 기아차에 대해서는 네. 기대 요인을 낮춰놓고 그럼 2차 전지까지? LG엔솔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GM이 잘 나가면 어차피 LG엔솔의 캐파는 커지는 그림이니까. 네. 그러니까 일부러 배터리는 남겨놨던 거고 저는 자동차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기아차에 대한. 제가 오해했군요. 죄송합니다. 네. 또 있습니까? 끝입니까?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최 대표님. 저는 이제 생각이 좀 계속 다른 게 일단은 뭐 관세를 매기는 거 좋죠. 그리고 중국차 못 들어오는 것도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캐즘이 좀 오래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캐즘 구간 자체가. 또 다른 화두를 던지시네요. 예, 일단은 중국차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시장에서 눈높이가 좀 뭐 눈높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뭐 충분히 낮은 가격에 전기차를 살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라는 하나의 장벽을 가지고 우리 국가 내에서 우리 지역 내에서 저가형 차를 못 산다고 하게 되면 네. 그 지역 내에 공급을 하고 있는 OEM 기업들이 그만큼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전기차를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은 관세를 매기고 뭐 중국 광물을 쓰지 못한다고 했었을 때 그만큼의 저가차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긴 시간 동안에 이어지는 뭔가 이제 밸류체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춘 상태에서 중국차와 경쟁할 수 있는 가격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요. 가격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보급형 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제 보조금을 낮춰나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미 시장의 2차 전지 셀 기업들의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다 고만고만해요. 파나소닉하고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합치게 되면 경쟁을 좀 붙이는 그런 양상들이 있다. 그렇다면 경쟁이 과당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터리 가격이 낮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미 정부가 좀 노리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거기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들은 최종적으로 미국의 OEM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는 가격 단가, 그러니까 중국차를 아예 배제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냥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 자국 내에서 뭔가 저가형 보급형 차를 내놓을 거라고 했었을 때 시장에서 침투될 수 있는 그 시기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관세 장벽이 가격을 중국을 떼놓음으로써 예. 소위 보급형 전기차의 시장 확대를 늦출 것이다. 늦출 가능성이 높고. 라고 보는 오늘 그 나온 뉴스가 그 기아 이제 그 EV3랑 EV4가 그 이제 엔솔 배터리 쓴다고 그러잖아요. 네. 인도네시아의 합작 공장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4천만 원대 이제 전기차 보급형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하는 것이고, 요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코나 EV까지도 여기 그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합작법인에 만든 배터리를 장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지금 그동안 저가형에서는 뭐 그 중국의 CATL LFP라든가 그 NCM 뭐 622, 뭐 223 배터리 썼는데 지금
충분히 그 중국의 그 배터리와 경쟁할 수 있는 단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지금 차를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어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SK 오온 같은 경우가 EV9이라는 EV6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EV3란 포에는 SK용께 안 들어가니까 CATL 거 들어가기 않겠냐 그런 식의 추측기성 기사가 났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나온 뉴스는 이제 그 엔솔 거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그 하이만간이라든가 이제 그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로 가게 되면은 그 LFP는 거의 그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적 경쟁력이 있는 그 배터리들 만들고 있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배터리 가격은요 끊임없이 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10년 전보다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캐즘이라는 게 이제 지난해 6월달, 그러니까 10월달부터 뭔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공교롭게 여러 가지가 겹쳤어요. 이제 그 제가 LG 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9월달만 해도 그 아까 GM이 엔솔한테 9월달만 해도 배터리 생산을 최대한 해서 있는 대로 다 달라고 했다가 10월달에 UAW 파업 딱 된 다음부터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임금을 인상을 해야 되고 복지비를 많이 지급하다 보니까 그만큼 투자금을 빼야 되니까 여기 대해서도 유보가 좀 일어났고 또 하나가 그때 이제 그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연말 정산이 아니라 지금 그 구매 시점부터 올해부터 구매 시점부터 주는 바람에 그 10월달 이후부터 구매자들이 이제 주문을 취소한다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요. 이게 여러 가지 겹쳤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UAW 파업 기간에는 완성차 기업들이 당연히 안 좋은 워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계속 아른 소리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는 그런 캐즘이 약간의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인위적으로 좀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그거 파업 다 끝나고 나서부터 전기차 투자 많이 하겠다. 올해 특히 GM 같은 경우에는 연간 가이던스 20에서 30만 대 가이던스를 유지를 하고 오히려 또 상향 조절을 하겠더라고요. 올해 이제 전기차 판매 그 생산 캐파가 우리 2배 늘어난 것처럼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네. 좀 다르다라고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이는 게 결국 우리의 자동차, 전기차주, 2차 전지주들한테는 호재가 될까요?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장님, 그리고 최 대표님, 하 대표님, 그러니까 2차 전지주가 그동안 이제 작년에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주도주였다면 주도주로서의 부활의 모멘텀을 지금 맞이한 건가? 대세 상승장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사실 큰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강론을 드린 거였거든요. 관세는 그건 아니겠죠. 예, 관세가 그게 이유가 되지는 않을 관세는 것이다. 어차피 관세 출발점 자체가 수출 수입에 대한 통관에 대해서 자국 보호주의의 명목으로 시행을 하는 거고 미국도 이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차전지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빅베스를 틀었다 보면 좋거든요. 이게 우리가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가 있으면 결정적으로 Q의 관점으로 간다고 보면 되고 배터리 소재 이제 다양화 자체가 이제 이 기업들의 실적 하반 경제를 가져올 것인데 네.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 아까 관세 이야기 나올 때 처음에 딱 본 게 현대키아 잠깐 봤다가 GM이나 포드 움직이면 LG엔솔을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아직은 사고 싶지 않은 자금들이 뭘까를 계속 고민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약간 의도적이란 말은 좀 그렇고 상대적으로 지금 LG엔솔의 주가를 분석해보면 8개월 동안 눌러져 있거든요. 네. 이게 실적 부진이라는 걸 가지고 8개월 동안 장을 누를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공매도가 계속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뭔가에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데는 파는 세력이 있을 수가 있고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사지 않는 데는 뭔가 팔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결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죠.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6월 30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나 있고요. 네.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지만 근데 그것도 상당히 막연한 불확실성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 11월 6일 날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에 여전히 2차전지 관련주가 상위 10위권 종목의 공매도 누적 잔고를 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메이저 수급 같은 경우는 호재성 재료가 나와도 다시 뭐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7월 1일 날 재개는 불가능한데 이거를 이제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해버리니까 네. 그런 게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금투세 부분인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해요. 안 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5월 달에 결정 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 회기도 이제 5월 30일까지가 21대 국회고 국회 회기가 4년 동안 진행하니까 5월 31일부터는 새로운 회의가 하니까 하반기로 미뤄지다 보니까 그런 관점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약하다 보여야 되고 그런 관점에 보게 되면 아까 이창환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를 투자하는 포인트 자체를 소재나 배터리 같은 조금
시간을 좀 주시고 오히려 이제 뭐 리비안이 잘 팔린다든지 공장 증설, 뭐 LG엔솔이 만약에 8월 달부터 468에 양산 들어간다. 네. SDI가 뭐 파일럿 계속 가동을 하고 리비안 잘 팔린다 그러면 대형주 셀 쪽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재는 조금 기다리시고 그다음에 차세대 소재 쪽이나 이 양은 분전이 아닌 쪽에서 양은 분전이 아니죠. 캐스드죠. 양극재가 아닌 섹터 내에서는 종목별로 좀 차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건 부장님 한 번 더 질문을 드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섹터 그 전기차 2차 전지 안에 섹터 중에서도 좀 선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연말부터 말씀드렸던 게 그거고요. 그 양극재만 볼 게 아니라 그 좀 전액이라든가 동박 다른 소재들도 같이 섞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그 실제로 그 양극재라든가 리튬 관련인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증권사 커버가 되면서 공매도 표준이 상당히 있는 반면에 네. 지금 전액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딱 4개밖에 없는데요. 딱 한 종목, 그러니까 목표가가 있는 건 동아기업 딱 한 종목 있고 나머지 다 목표가가 없거나 증권사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종목들은 이제 공매도 포지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매도 의견도 없죠. 그래서 거의 실적도 민감도 덜하고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7월 달까지 양극재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북미 시장의 성장성을 좀 반영했고 이걸 이제 숫자로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서 주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인데 전액 기업들은 그동안 그 대부분 중국 업체들로 그 주로 장을 했던 것들을 다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성장 스토리가 이제 반영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걸 실적으로 반영된 시점은 아직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그 당분간은 이제 올해 이제 2차전 섹터의 주도주는 역시 아직까지는 전액 섹터인 거고 네. 그리고 올해부터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동박 쪽도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양극재라든지 리튬 종목들은 쓰리 바닥이니까 그냥 바닥권에 있는 종목 바닥 따지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의 대세 상승은 다시 돌아올 것인가? 이 화두를 놓고 여러 가지 변수들과 함께 이 이슈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그 오랜만에 그 뉴스 중에서 챗GPT가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버전이 나왔거든요. 챗GPT 저희가 3.5, 4.0 터보 버전만 얘기하다가 이번에 또 이슈가 된 게 GPT-4o, 4o 알파벳 5가 됩니다. 이게 통합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모멘텀인 것 같아요. 오늘 국내 우리 장에서도 AI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 대표님.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것들이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 움직임들이 좀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 뭔가 이제 음성 인식이라든지 이미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개별주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되면은 일단은 뭐 챗GPT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새로운 모델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 개발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되면은 경쟁력을 다시 부각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후발주자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한 스토리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도 실적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하부에 있는 종목군들이 실적을 만들어낼 거라는 기대감들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현재까지 진행돼 왔었던 기대감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아마 이러한 스토리들을 따라서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실적으로 접근을 할 거야라는 개념보다는 과연 이 기술과 가장 빠르게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형 기업들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오늘 부각이 됐던 종목군들뿐만 아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구글 또 제미니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이제 핵심 스토리를 가지고 관련 종목군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 대표님. 네. 이게 GPT-4o의 이 기능 특징을 보니까 다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챗봇처럼 타자를 쳐서 물어보면 답을 얻고 이런 게 아니라 말로 물어봐도 텍스트로 답을 해주거나 혹은 네. 뭐 이미지를 그냥 인식을 해서 거기에다 해석을 해주거나 이걸 멀티모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생성형 AI의 새로운 버전인 거고 새로운 어떤 세대를 다시 또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거는 관련 주들한테도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비만 치료제를 사야겠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AI가 다 해주면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말로 하면 글로 바꿔주고 스피치 투 텍스트 그리고 이제 음성 인식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안 움직이겠는데 갑자기 그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긴 한데 사람을 계속 게으르게 하는 거죠. 우리 아이언맨이 이제 자비스가 실제적으로 로버트 주니어와 계속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공개된 거 보니까 실제적으로 4O라고 있죠. 네. 예. 이미 이 단어 자체에 이제 옴니 모델이라는 뜻을 하면서 기존에 약간 우리가 생성의 AI를 해서 이제 그 타이핑을 하게 되면
뭐 오늘 맛집 뭐야 그러면 찾아주는 기능이었지만 이걸 이제 삼성의 갤럭시 S4 트랜스레이터 나왔으면 음성 인식이 들어갔다는 게 가장 좀 큰 것 같고 음성 인식을 통해 가지고 이걸 텍스트로 변환할 수도 있고 또 시각 징후도 한다는 건 조금 더 가까워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모든 게 좀 타점이 맞아서 그래요. 시장에서 움직이는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은 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번 앞으로 한 달 동안의 일정에 실제로 오늘 미국에서 구글 I/O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애플 개발자 회의가 6월 10일 날 또 있습니다. 10일 날 있고 지난주 5월 7일 날 공개했던 아이패드 프로에서도 어느 정도의 간접적인 온 디바이스 AI가 나온 상태에 있었고 최근에 워낙 그 애플의 시리에 애플의 그 음성 인식에다가 GPT를 심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 많다 보니까 이게 네. 모든 게 좀 겹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 이 관련 움직이는 그 기업들에 대한 변동성은 오늘 하루만 끝났느냐에 대한 걸 생각한다면 조금 더 WWDC 2024가 개최되는 한 6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조금 화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에 없던 챗 GPT예요. 그동안에 텍스트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뭐 종목별 같은 경우는 변동성 계속 좀 연휴 이후에도 다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이폰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테마로 크게 좀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자 회의 전까지 계속 이런 식의 패턴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사실 이번 주 일정 그거를 좀 방송으로 같이 했었는데 이번 주 일정들을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오픈 AI 등의 대부분이 다 키워드 다 전부 다 AI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AI 종목들이 좀 트레이딩이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예상보다 세게 반응을 했고 오늘 지금 오픈 AI에서 발표한 그 GPT-4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 또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능들이라든가 소개했던 내용들이 좀 강렬한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아마 이게 오늘 하루로 끝나가지 않고 추가적으로 좀 더 원래는 보통 이런 이벤트는 하루 그냥 트레이드 끝날 것 같은 보통 끝나는데 이게 네. 좀 연장선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연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는 거는 그 오픈AI에서 향후에 이제 그 챗 GPT를 이용 검색 기능이 나올 건데 이게 네. 아마 이제 구글이 지금 검색 시장을 전 세계에서 90% 정도 장악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도전장의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그 검색 쪽에서의 만약에 그 구글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쟁자로서 올라갈 수만 있다면은 그때는 좀 파장이 제법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검색 시장의 제왕 구글까지도 넘볼 수 있는 이 오픈 AI의 향후 움직임, 오픈 AI가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신가를 또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애플 아이폰까지도 탑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뭔가 그 이슈들과 같이 움직이는 주가의 흐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엔터주의 실적이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하이브를 비롯해서 큰 어떤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후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최 대표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흐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1분기 실적은 사실은 대부분의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1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어찌됐든 엔터사들의 전반적인 이제 계절 사이클을 좀 보시게 되면 1분기가 거의 최저점인, 그러니까 비수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그렇게 크진 않았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진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조금 더 깨지는 구간들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던 건데 사실은 뭐 1분기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의 실적 부분들은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통상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1분기가 비수기야. 그럼 2분기, 3분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성수기 그리고 그 각 엔터사에 소속돼 있는 뭔가 이제 IP,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제 컴백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네. 데뷔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붐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은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 어도어 대표와 민희진 대표와 방시혁 의장의 뭔가 이제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민희진 대표의 언론사와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자회견이죠. 기자회견 때 상당 부분 시장에서는 뭔가 이제 반대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뭐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보시게 되면 뭐 누가 잘못을 상당히 좀 딱히 찝어내기 어려운 그런 이제 구간들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하이브는 뭐 그 정도에 대한 노이즈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더라고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충격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JYP인 것 같습니다.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IP들의 활약상이 올 한 해 생각보다 조금
기대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네.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뭔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담당을 하고 있는 트와이스라든지 그 스트레이트 키즈 그러니까 고연차 아티스트들이 이제 내년이면 또 재계약이거든요. 네. 또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 그렇다고 되면은 이 고연차 아티스트를 뭔가 이제 디펜스를 해줄 수 있고 뭔가 채워줄 수 있는 신규 아티스트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의문부호가 좀 붙다 보니까 주가가 어제 같은 경우 13%좀 빠졌나요? 네. 13% 12% 정도 빠지는 그런 이제 급락한 흐름도 좀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주가는 뭐 전에 보여줬던 과거에 보여줬던 이런 흐름들과는 상당히 좀 상반된다. 그리고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가 엔터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박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건데 그게 이제 뭔가 이제 하이브에서 촉발이 된 멀티레이블 그리고 이제 신규 아티스트들에 대한 뭔가 리스크 요인들 그리고 그동안에 좀 쉼없이 달려왔던 케이팝이 어느 정도 좀 쉬어가야 되는 이런 이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악재 부분들 또는 이제 시장에서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합쳐지면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거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 네. 매수의 기회이다. 예, 그렇습니다. 엔터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외부 활동이 좀 많아지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뭐 국내 엔터사에 속해 있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활동력 자체는 저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엔터사들의 차이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멀티레이블에 대한 재평가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방시혁 의장이 어떠한 형태로 이 어도어와의 뭔가 관계를 뭐 만들어내는지에 따라서 제2의 멀티레이블의 뭐 전성시대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교통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니면 운영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티스트에 대해서 리스크로 인해서 제약비가 좀 빠졌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들을 제외시키고 나서 뭔가 경영적인 뭔가 스토리에 대해서 흠집이 나 있는 하이브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그려내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 대표님도 엔터주 지금 조정받는 거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된다고 보세요? 네, 좀 뭐 실적 발표하면서 JYP나 SM 이런 거 보면서 뭐 지금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기관들이 실적이 나쁠 거는 예상을 했던 거고 네. 컨센서스보다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가려고 했던 물량을 좀 틀었다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엔터만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최근 24년도 장의 큰 축이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베팅은 자제하자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5월 달까지 오면서 약간 강세를 보였던 섹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력 인프라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HBM이라는 반도체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조선이라는 있고 방산이 있었을 건데 그걸 빼고 나면 대부분 약간 불확실성에 대한 캐치 마크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하게 금리가 내려가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그 그래프가 깔끔하게 계산이 안 나오는 섹터에 대한 걸 말하거든요. 그는 다음 카카오의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게임, 엔터 다 같은 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때는 아직 여기에 매수할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수가 안 들어왔다 생각하는 거고 이 정권사 의견들은 엔터주가 이게 맞아요. 맞다는 표현이 보통 엔터주들은 상저하고입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본격 활동 4월 달부터 실적 발표하던 4월 달부터 본격 활동하고 그거를 7, 8월 달 썸머에 피크를 날리는 게 사실인데 네. 올해는 올림픽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엔터사들도 본격적 음반 그 릴리스는 9월 달로 조금 미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4, 5월 달이 가장 최적의 매수 자리인데 중요한 것은 매수는 저는 지금 할다고 할 수 있다 봅니다만은 주가가 여기서 그러면 이 가격을 보고 지금이 저점입니까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이제 약간 뭐 자신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굳이 안 좋은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비중을 줄이고 다른 거를 갈아탈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일정 부분 시간을 두고 사시는 분이라면 뭐 최소한 한 달 정도는 3, 4주의 기간으로서는 지금 가능하다 보고 하이브는 의견은 저는 지금 뉴트럴입니다. 뉴트럴. 예, 왜냐하면 이거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는 실제적으로 하이브는 엔터 3사 중에서 수출 비중이 제일 높은 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매출의 비중을 놓고 봤을 때 내수와 실제 무조건 1순위인데 어쨌든 불확실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아직은 중립기업이고 오히려 SM이나 YG나 뭐 JYP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조금 시차를 두고 처음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뉴트럴이라고 하시니까 뉴트럴. 중립. 네. 뉴트럴입니다.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닌 중립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하이브가 어쨌든 이번에 그 미리진 대표의 갈등 사태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냥 하이브 자체의 어떤 그 가수들의 컴백 스케줄 같은 걸 보면 지금 굉장히 기대는 모아져야 될 시기예요. 왜냐하면 제일 타이트하죠. 아주 예. 핫한 뉴진스라는 그룹도 지금 컴백을 앞두고 있는 거고
뭐 아일리시라든지 아니면 세븐틴이라든지 지금 BTS도 거의 다 이제 제대할 때가 다 돼서 내년 완전체로 돌아올 시기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지금은 저는 네, 조정의 시기가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나. 보릿고기이긴 한데 이게 좀 제법 길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적 측면에서는 이제 사실 엔터주들이 그동안은 그 리오픈 종목 위주로 그런 모멘텀으로 좀 올라갔던 것이고 그동안 이제 그 웨버 밀어내기라든가 포토카드 이런 것들에 대한 거품들이 좀 빠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들이 완료가 돼야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동안 이제 멀티플을 받았던 거에 대한 리레이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저가 매수하기에는 시간이 좀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템포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창호 원장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커지고 있죠. 또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는 초조함, 미중 관세 전쟁을 바라보는 불안감 이렇게 뒤섞여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지만 우린 결국 선택을 해야겠죠. 이럴 땐 현명한 선택 뭘까? 내가 가진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재충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마였습니다.